옛날 어느 마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다. 자식은 여럿이고 살림은 궁핍하여 매일같이 밥을 굶다시피 하던 농부는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싶어 죽음을 결심했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 나무에 목을 매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나타나 목에 맨 줄을 풀어주며 말했다. 아니, 왜 죽으려 하십니까? 난 살림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자식들도 제대로 먹이질 못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아비된 입장에서 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먼저 이승을 떠나려고 합니다. 농부의 사정 얘기를 다 들은 여인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농부는 이상하고 두렵기도 하였으나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하며 따라 나섰다. 여인은 어느 대궐 같은 집에 농부를 데려다 놓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집은 무척 크고 화려했으며 집안에는 온통 향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다. 농부가 어리벙벙하여 서 있는데 절세가인인 한 여자가 방에서 나오며 농부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어떨지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집안도 잘 살게 될 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덕이 됩니다. 여자의 눈부신 자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농부는 대답했다. 잘 살게 된다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줄 터이니 지금 가서 말을 한 필 사세요. 농부는 여자의 말을 듣고 바로 시키는 대로 하였다. 잠시 후 농부가 말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말 한 필을 사가지고 돌아오자 여인은 돈꾸러미를 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잔뜩 실어주면서 말했다. 이 돈을 가져가서 오늘 안으로 다 쓰고 들어오셔요. 생전 처음 큰 돈을 만져본 농부는 이게 꿈인가 싶어 얼굴을 몇 번이나 꼬집었다. 얼떨결에 돈을 받아든 농부는 밖으로 나왔으나 워낙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어서 돈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아무리 궁리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 집이 워낙 부자라서 사가지고 들어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여인을 위해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도 없고 해서 농부는 고민하다가 해질 무렵 돈을 그대로 갖고 돌아왔다. 여인은 농부가 돈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을 보고 호통을 쳤다. 아니, 돈을 쓰라고 주었지. 그냥 갖고 돌아오라 했습니까? 왜 안 쓰시고 돌아오신 겁니까? 오늘은 이왕날이 저물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은 이 돈을 다 쓰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돈을 갖고 나온 농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다가 우연히 거지가 득실거리는 시장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거지들에게 옷과 곡식을 사서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면서 돌아다녔다. 거지들을 도와주며 돈을 쓰고 집으로 돌아오던 사흘째 되던 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긴 담뱃대와 아주 독한 담배잎을 한 묶음 주면서 말했다. 이 담배를 줄 테니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나한테 주거라. 그리고 이 담배를 오늘 하루 종일 다 피우고 내일 또 이곳으로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혼날 줄 알거라. 할 수 없이 농부는 그 엽초를 다 피우고 집으로 돌아와 여인에게 돈을 다 써버렸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틀을 계속하고 사흘이 되던 날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 엽초를 다 피우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여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농부는 참 이상한 노인네라고 생각했지만 험한 인상이 겁이나 무조건 알았다고 하였다. 한참 후 집에 돌아온 농부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여인이 얼굴에 침을 뱉으려 했으나 도저히 착한 여인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었다. 침을 안 뱉으면 할아버지에게 죽을 터이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할 수 없이 농부는 여인의 얼굴 대신 문을 열고 섬돌에 침을 뱉었다. 섬돌에 떨어진 침은 이내 곧 연기를 풍기고 섬돌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그때 여인이 농부에게 큰절을 하며 말했다. 저희 마법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진해이고 서방님이 만난 할아버지는 이묵이었습니다. 오랜 옛날 저희 둘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저는 좋은 일을 하는 반면에 이묵이는 못된 짓만 일삼았습니다. 이에 저를 시기한 이묵이가 저를 마법에 걸리게 해서 서방님으로 하여금 저를 죽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묵이가 그런 계획을 꾸민 줄 다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서방님이 제 얼굴에 침을 뱉지 않으신 까닭에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은 농부는 이 여인과 정식으로 혼인하여 여러 아이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옛날 강화도 혈구산 밑에 강씨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도 잘생겼을 뿐 아니라 총명하여 5살 때 이미 천자문을 다 외웠다. 그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되어 집안을 일으킬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강도령이 나이 15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이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여보, 우리 아이도 이젠 장가 보낼 때가 되었는데 어디 좋은 교수가 없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한양의 김대감 집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소. 내가 알기로도 그쪽은 집안이나 교수도 나무랄 데가 없으니 조만간 내가 한번 한양에 다녀올 작정이오. 강도령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눈앞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도령이 사는 마을 근처에 비록 살림은 어렵지만 선량하게 살아가는 박씨 부부가 있었다. 그 집의 외동딸이 마음씨가 착할 뿐 아니라 얼굴도 아름다워 동네에서도 1등 신부감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몇 달 전 강도령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박씨의 딸을 보았다. 그때 강도령은 저 처녀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천생배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날 이후 강도령은 하루도 박씨의 딸을 잊은 적이 없었고 가끔은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박씨 딸의 강도령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글재주, 거기에다 의젓한 몸가짐으로 가끔 길에서 강도령을 만날 때마다 박씨의 딸은 눈을 어디 둘 줄 몰라 몹시 당황하곤 했다. 곧 부모 몰래 그들의 만남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는 만큼 그들의 사랑은 깊어갔고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두 집안의 차이였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강도령 집안과 남의 집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어려운 살림살이의 박씨 집안은 당시로서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도령의 부모님이 한양의 김대감 집안과 혼담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쪽 집안의 혼담이 깊어 갈수록 강도령의 고민은 점점 커져갔다. 책을 펼쳐놓아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밤맛까지 없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강도령이 병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다. 사정을 모르는 부모님은 용하다는 의원들을 부르고 갖은 약을 다 써보았다. 그러나 전혀 차도가 없고 병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리고 몇 달 후 강도령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편 강도령의 소식을 들은 박 씨의 딸 역시 병이 났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던 어느 날 그녀는 집을 나갔다. 그 후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훗날 혈구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생겼는데 그 모습이 사모관대를 한 신랑의 모습과 같았다. 사람들은 강도령의 혼이 바위로 다시 태어났다 하여 사모바위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동암리 덕정산 쪽에도 족두리를 쓴 각 씨의 모습과 같은 바위가 하나 생겼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족두리 바위라 불렀다. 이 두 바위는 멀리 떨어져 서로 마주보며 서 있다. 그리고 한겨울 첫눈이 오는 날 두 바위는 사모관대를 한 신랑과 족두리를 쓴 각시로 변하여 사랑을 나누고 밤새도록 수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두 바위는 내년 첫눈이 올 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전해지고 있다. 두 바위가 만나던 장소는 평평한 넓은 터로 흔히 장자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옛날에는 군사훈련장으로도 쓰였다고 전해온다. 지금은 과수원이 자리 잡고 있다.